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아유 본부장님. 그동안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고생 끝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약간 느낌이 저는 약간 그런데요. 약간 조금 채권 전문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겁니까 이제? 아니 완전 긍정적인 건 아닌데 끝이 보이잖아요. 끝이 금리 5.5% 올릴 것 같습니까? 뭐 5.5까지는 미국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그렇게까지 가긴 조금 무리가 있긴 그렇죠. 있죠. 그럼 한 어디까지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준금리의 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달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 5.5를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물가를 잡는 게 목표지.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잡히면 5.5까지 안 갈 텐데 만약에 물가가 안 잡히면 5.5 갈 수 있죠. 그럼 내년도에 물가 안 잡힐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끼리 떠들지 말고 네. 2부 손님 불러야 되겠죠? 빨리 네. 우리 본부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두 분이 하시죠. 오늘 좀 해보세요. 네. 제가 좀 쉴게요. 네. 어차피 시간 별로 없으니까. 아닙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시장은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좀 반등을 크게 한 것 같고 말씀 주셨지만 이제 왜 끝이 보이냐고 했냐면 결국은 또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설레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지금 이제 지난 주말에 상당히 좀 많이 불거졌잖아요. 혹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속도 조절론 믿어도 됩니까? 네. 아니 우리 박사님께서 2.5%가 적정 금리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2.5%가 적정 금리라고 한 게 아니라 네. 그 이상을 넘어가면 경기에 큰 부담을 주기 시작할 것이다. 오케이. 그 레벨이 2.5라고 말씀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 위에 있으니까 경기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는 레벨이라고 보는 거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금리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난주에 왜 시장의 흐름이 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는 채권 금리는 올라갔는데 미국 증시는 반등을 했어요. 미국 증시 들 빠지기 시작했어요. 지지난주부터. 채권은 패닉이 나왔고 지난주에. 네. 그래서 금리가 원래 올라가면 당연히 적정 주가는 떨어지는 게 논리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타이밍이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통 우리가 다 옛날부터 알고 있는 공식을 다시 가지고 와서 왜 최근에 보면 넷플릭스가 20몇 % 오르고 또 왜 최근에 어떤 종목들은 올라가고 금리는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오늘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번 네.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게 종목 선별이 중요하고 알파 전략이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지만 어쨌든 또 반도체도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지난 한 몇 주 동안에는 반등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지금 현재 적정 가치 수준이 어떤 거냐 그리고 앞으로 적절한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일 거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떤 업종들을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이게 일드 커브였어요. 이쁘죠? 단기, 장기 아주 스무스한 차트였었는데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드 커브가 인버티드 했다. 뭐 좀 중기 6개월, 뭐 1년, 2년, 3년, 5년이 10년보다 더 높은 그런 수준이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금요일 날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으로 떨어졌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 다 떨어졌고 오히려 긴 쪽은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일드 커브가 조금씩 이제 변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마 그 각도기님께서 말씀하셨던 뭔가 좀 빛이 보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드 커브를 지나서 저희가 좀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계산을 할 때 적정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적정 가치에 있어서의 금리와 상대적 가치 부분을 놓고 좀 얘기를 좀 해보자. 네. 예,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차트를 놓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PER 개념으로 놓고 봤었을 때 금리가 한 2% 정도 됐었을 때는 뭐 리스크 프리미엄 3%만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은 적절한 PER이 20배 뭐 이런 수준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빵이나 마가 종목들 뭐 이런 걸 빼고 계산을 하더라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PER이 21배까지 네. 좀 많이 갔었을 때 24배까지 간 적이 있죠. 그때가 금리가 아시겠지만 2% 미만이었죠. 그렇죠. 1% 뭐 이럴 네. 때니까. 근데 그것을 금리를 5%로 땡기면 그죠? 적절한 PER이 12배 반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한 계산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가 S&P 500개 좀 개념으로 요 차트를 보시면은 한 15배 정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빵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빵을 빼고 나면은 여기 왼쪽 차트 보이시지만 12.5배 정도 나와요.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이 금리 5%를 반영한 숫자 정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오른쪽 차트입니다. 예. 오른쪽 테이블인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어떤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이 높은 기업, 당연히 성장이 높으면은 이 분석으로 보면은 당연히 금리 마이너스 성장률이니까, 그죠?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PBR이 높아지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PBR이 높아지는 개념이 나오고,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PBR이 낮아지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이 금리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기본적으로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고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의 적절한 PBR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금리는 계속 이게 움직였잖아요. 올라가는 추세였죠. 그러니까 PBR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제 더 이상 금리는 5% 정도만 집어넣고 계산하자로 결정이 나고, 그러면 이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는 기업들이 얼마나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고 또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적절한 그 종목에 대한 PBR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전제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대전제에 있어서 동의를 하는데 약간 뭐랄까 알파 값을 좀 저는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왼쪽 측면 아까 그 화면에서 적정 PER에서 저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금리가 올라가면 리스크 프리미엄을 조금씩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가적인 알파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 그림에서는 그 단순히 이제 금리 마이너스 성장률과 그 ROE 이 구조에서 금리의 정도에 따라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관계성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각도님 얘기하시는 거는 다른 변수를 막 다 집어넣고 이걸 계산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금리만 봤으니까 네. 이제는 그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바닥이고 뭐가 고점이고 금리가 얼마 고점이고 어떤 게 적정 가격이고 이건 우리가 지금 방송을 몇 번 했죠? 계속 우리가 보면서 그죠? 얼마의 금리에 어떤 정도의 적정 가치가 반영이 돼 있고 어느 정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계속 계산해 오던 부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의 바닥을 논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금리가 반영이 돼 있는 건 벌써 여태까지 많이 짚어봤으니까 최근에 금리의 흐름을 떠나서 시장의 흐름이 약간 바뀌고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요즘에 시장이 뭘 보고 있느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시장이 뭘 보고 있냐면은 성장률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ROE가 높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ROE가 0%라든지 마이너스라든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그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적절한 가치라는 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지지가 잘 않는단 말이죠. 성장이 어떻든 간에. 왜냐하면 분모가 분자가 마이너스거나 0인데 숫자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적자 나는 기업이라든지 이익이 ROE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보다도 더 낮은 ROE를 창출해내는 회사들은 지금 관심이 없어. 네. 예. 그렇지만 ROE가 높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부채 비율을 줄일 수도 있고 금리의 민감도도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지금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또한
여기에 이런 ROE를 창출해내면서 플러스 알파로 성장률도 높게 유지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은 별로 높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 ROE는 굉장히 높아요. 네. 예, 그래서 요걸 보고는 있지만 성장률을 보면은 매력도가 그렇게 좋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보면은 ROE는 높은데 성장률도 높은 기업들이 같이 붙으면은 네. 그게 주가가 튀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뚝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넷플릭스. 근데 성장이 또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또 주가가 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시장이 바닥이다. 뭐 혹시나 뭐 이제 돌아선다. 그러면 어떤 종목부터 먼저 갈까? 네. 그러니까 그 개념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ROE가 높고 성장률도 높은 기업을 들고 있으면 좋은 게 아닐까? 예,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은 거죠. 네, 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인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그런 관련된 어떤 섹터나 종목들이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해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오늘? 예,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서 네.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장기적으로 어떤 큰 구조적인 리스크라든지 위기가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세큘러 베어 마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큘러 베어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본을 투여를 해서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자본 투여에 관련돼서의 ROI가 높아졌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가면서 정부가 주도를 하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자본 투여에 따른 캐피털 리턴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세요. 뭐 이번에 지금 또 뭐 중국 시장이 휘청하는 거라든지 또 미국이 지금 뭐 인플레이션 법안을 통과를 시킨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와의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럽이 러시아산을 안 쓴다든지 뭐 이런 식의 모든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막 분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디스오리엔티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은 어느 정도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시켰는데 앞으로의 시대가 세큘러 베어 마켓 그러니까 뭐 5년,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경기 민감에 따라서 금리가 얼마냐 낮냐 높냐에 따라서 확 올라갔다가 또 확 빠졌다가 또 확 올라갔다가 확 빠졌다가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크릿컬 시장 그런 시장의 재현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또 많이들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계절적인 요소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등을 가지고 오는 타이밍이 된 거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내년 4월 그리고 또는 뭐 내후년 4월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주기로 넘어갈 수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엄청나게 하락장이 올 거냐 이 부분이 결국 어떠한 리턴, 그러니까 ROE를 창출해내고 어느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구심을 좀 풀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제가 존경하는 투자 전략가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2000년대 이후에 생산성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굉장히 그 자본 투여에 따른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이었는데 이제는 그 온쇼링이든 뭐 아무튼 전쟁이든 아니면 뭐 워낙 시진핑 같이 파워를 가지고 가던 그러니까 이게 다 비효율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그것이 굉장히 자본 리턴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다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종목 얘기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종목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얼마 시간이 안 남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시간 남았는데 아, 예, 네, 이제 네, 오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주셨으니까. 네네. 예, 자, 그래서 말씀 주시죠. 지금 요게 세큘러 베어 마켓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저희가 항상 볼 때는 이 올라가는 요 세큘러 불 마켓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세큘러 불 마켓은 보통 여기 보시면은 1950년대부터 1968년까지니까 거의 한 17년, 18년짜리죠.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981년부터 해서 2000년도까지니까 19년 상승장이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이게 굉장히 긴 세큘러 베어 마켓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세큘러 베어 마켓이 나왔고, 여기도 세큘러 베어 마켓이 나왔어요. 근데 보면은 요게 13년짜리입니다. 이렇게 13년짜리.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랑 비교를 하고 있는 게 이때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다. 그래서 1960년대 중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이때가 뭐 볼커도 들어가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일 쇼크도 들어왔었고 그러면서 이때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였기 때문에 생산성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굉장히 긴 그런 주간이 나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는 이게 다시 한번 리피트가 되려면 결국 생산성이 높아지는 모습이 안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생산성 지표 관련된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이 차트입니다. 이거 딱 그어보면은 참 그림이 예뻐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생산성 지표의 추세가 쭉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원래. 옛날 1900년대, 한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쭉 그어보면 이 선이에요. 밑에 선이에요. 네. 네. 근데 딱 보시면은 요 선이 확 튀죠. 이게 딱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일어나기 전에 튀었어요. 그죠? 확 튀고 가다가 2008년에 빵 터집니다. 왜냐하면 캐피탈 디플로이먼트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추가로 설비 투자가 왕창 들어가는 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생산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막 들어가면서 생산성이 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각도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평평해졌어요. 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재밌는 거는 요 밑에 선과 요 핑크색 선을 쫙 그어보면 똑같은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다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때 살짝 위로 튄 요걸 보고 있으면은 이게 생산성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모습이 코로나19 때문에 오겠구나. 이 기대였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코로나19가 딱 지나가고 나니까 막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임금 상승률은 높아졌고, 그죠? 설비 투자를 아직 이제 늘려야 되는 타이밍이 들어왔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좀 덜 벌어들이는 거죠. 생산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1, 4분기, 2, 4분기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걸로 밑으로 복귀를 하느냐, 다시. 만약에 그게 일어난다 그러면 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차트로서 15년, 13년짜리의 세큘러 베어 마켓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나오니까 정말 매니저들이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제대로 샀다가 제대로 팔았다가 이런 식으로 한 2년 단위로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이 핑크색 선 위주로 간다. 그래서 지금 살짝 올라갔던 게 다시 떨어지고 나서 다시 이제 이 선 추세로 간다. 그럼 다시 생산성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게 제대로 나올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비 투자가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미국에다 공장 지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은 또 자기네 자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또 거기다 공장 더 짓는 거고, 유럽도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또 지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투자가 막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은 덜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10년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반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생산성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 같은 지금 매니저들은 진짜 정말
엄청난 시간 투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굉장히 시클리컬한 시장으로서 뭐 2년마다 바뀔 수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안 믿어요. 그렇게 복귀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처럼 미국 시장이 고용 시장이 이렇게 핫하고, 그죠? 새로운 그 신규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직장은 있는데 계속 디맨드는 높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산업의 변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숫자에서 그게 나오냐면 이 숫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 있는 이 순이익 마진율로 놓고 보시면은, 그죠? 기본적으로 지금 과거의 역대 미국의 평균 순이익 마진율이 몇 프로냐면 11% 정도 돼요. 11%.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가장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금 현재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영업 마진율이, 그러니까 순이익 마진율이 떨어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12%대를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인건비도 많이 늘었는데 또 뭐 인건비뿐만이 아니죠. 뭐 원자재 가격도 늘었어요. 네. 그랬는데도 순이익 마진율이 12%다. 그러니까 과거 히스토릭 평균 대비해서 훨씬 높다. 아까 보시면 이 생산성 지표가 쭉 올라가서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는 케이스라는 거죠. 물론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죠? 왜냐하면 설비 투자를 왕창 늘리고, 네. 근데 수익은 안 나고, 그러면 그런 걸로 복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업들을 계속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설비 투자를 갖다 얼마나 늘릴 거냐? 설비 투자를 왕창 늘리게 되면은 매출액 대비해서 설비 투자가 지금은 9%대인데 이걸 12%, 13%로 올린다. 그럼 이거는 세큘러 베어 마켓의 시나리오예요. 네. 근데 마진 주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이런 마진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의 조정은 그냥 굳이 금리가 올라가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흔히 우리가 사이클적인 조정으로서 끝이고 다시 금리가 떨어지는 타이밍이 오면은 올라가는 그런 장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정답은 아직까지는 못 내리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세큘러 베어 마켓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정말로 뭐 많은 분들 중에서 그 이 세큘러 베어 마켓이 이미 시작됐다. 왜? 그게 정치적인 요소로서 시작됐다. 네. 그래서 중국도 캐피탈 디플로이먼트가 그러니까 자본을 쓰는 것이 그러니까 생산성과 상관없이 나빠질 수 있는 부분.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다 온쇼어링으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이게 나빠질 수 있는 부분.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충분히 그렇죠. 앞서 우리가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거기서 이번 당대회에서 나왔던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공동부유인데 공동부유에 대해서 제가 성장률에 대해서 아까 여쭤봤지 않습니까? 전병수 소장님한테. 네. 그게 핵심이거든요. 성장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공동부유를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뭐 텐센트나 뭐 알리바바 이런 친구들은 조금 눌릴 것이고 그다음 뭐 농촌 부흥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과연 GDP 성장률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업 성장률도 다른 회사로 나는 많이 쪼개게 된다는데 쪼개게 된다는 건 그만큼 시장 분할을 많이 한다는 거고 시장 배분을 많이 했을 때 독점 기업에 비해서 마진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 생각해 보면 충분히 뭐 마진율이 떨어질 수 있는 공간들은 있고 그것도 이제 또 미국으로도 온쇼링을 해버리면 중국이라는 아주 탄탄한 제조업체 거의 이제는 완벽에 가까운 제조 국가에서의 조달을 안 받고 직접 한다. 그건 또 비용이나 이런 거에 상승을 많이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유휴 설비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좀 딜레마인데 네. 만약에 기본적으로 딱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딱 계산을 해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상황은
아주 정말 앞으로 우리의 인생 10년, 20년이 네. 굉장히 피곤해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면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고 뭐 모든 부분 다 잘 사는 가면 당연히 생산성이 나빠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쪽은 굉장히 그 IT 뭐 기술 집약형 네. 이쪽으로 굉장히 투자가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 게다가 노동 인구 자체가 막 느는 게 아니고 중국이 네. 줄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생산성이 높아지는 환경을 자기네 자체적으로 자족할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과거와 똑같은 예로서 생산성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 너무 투자가 과하게 일어나면서 이익은 못 벌어들일 거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약간 좀 틀리고 뭐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지금의 시대에서 저렇게 규제를 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다 뭐 바코드 찍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산업 중에서 큰 식품업이 돼지고기예요. 네. 근데 돼지고기의 생산성은 중국이 네. 넘버원. 네. 어떻게 하느냐? 다 그거를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술력으로서. 네.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이 그렇게 또 늘어나는 거고. 네. 그래서 인간의 수명도 늘어나고 이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똑같은 얘기로서 지금 미국을 들여다봤었을 때 미국은 지금 보면은 계속 어쨌든 에너지 관련 부분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생산성을 제일 중요시 여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옛날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기도 또 어렵다라는 거죠.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또한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와 여러 가지 지금 성장하는 산업이 네.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이냐 아니냐는 거죠. 높이는 산업 맞거든요. 네. 그죠? 자동차로 따지면은 영업 마진율이 과거에 6%에서 8%이던 산업을 테슬라가 나오면서 영업 마진율 20%대로 올려놔 버렸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생산성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딱 이렇게 흑백 논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논리를 써야 되냐. 그럼 매크로 탑다운으로 뭐 정치적인 이슈로 가지고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지금 사야 되고 지금 팔아야 되고 이걸 결론을 내리기는 이건 부족하다. 이거 답이 안 나온다. 우리가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그냥 기업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계속 자꾸 지금 요즘에는 되돌아가는데 기업을 파고 들여다봐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데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예,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은 너무 변수가 많을 때는 그것을 단일화시키고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변수로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네. 각도님께서 여러 다른 뭐 알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있는데 자꾸 그거에 대해서 막 시각을 넓히기 시작하면은 답이 더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량 분석을 해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변수가 20개면은 답이 도출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이게 들어가는 거고 변수가 4개, 3개면은 훨씬 더 깔끔한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봤더니 정답을 못 내겠다. 아니 금리가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가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어느 게 적정 가치인지 아니면 뭐 정치적인 요소로서 생산성이 나빠질 건지 아니면 기술력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건지 정답을 내기가 너무 변수들이 많다. 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변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자, ROE가 높아질 기업이냐, 네. 높게 유지될 기업이냐, 아니면 성장에 계속 이어나갈 기업이냐, 그리고 경쟁력이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저희는 시장을 좀 들여다보려고 좀 요즘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미국은 나스닥이 최고고요. 예. 어쩔 수 없이 미국은 나스닥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스닥 100기업이라든지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ROE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고
그 기업들 대부분 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는 따로 제가 안 가지고 왔나 보네요. 업종으로 저희가 좀 들여다봤더니 종목마다 다 틀려요. 그럼 이렇게 전기차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전기차로 생각해 봅시다. 생산성이 높아지는 기업이고 ROE가 높게 창출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전기차를 사야 될까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성장률은 굉장히 높을 거고 그 다음에 ROE는 굉장히 높게 지금 창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과의 경쟁이 있다 보니까 또 중국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계속 또 개발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전기차는 사야 되는데 가솔린 차는 사면 안 돼요. 네. 네. 이건 무조건적인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ROE의 차이가 너무 크고 자본 투여에 비해서 리턴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고. 또한 태양광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로 얘기를 하자면 미국의 태양광을 사야 되나요? 내가 볼 땐 아니야. 왜? 선런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태양광 회사들의 ROE가 높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규모의 경제가 안 됐어요. 네. 근데 중국은 그걸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을 사야 될 거고. 네. 뭐 그다음에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 지금 중요해. 왜냐하면 수명을 길게 만들어야 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것도 바이오는 또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업종마다 종목마다 그런 식으로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업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저희가 시장을 들여다보고 종목을 선별하고 좀 잠을 잘 수 있는 예,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간 딱 맞췄죠? 알겠습니다. 오늘 약간 좀 예고편 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그래요? 오늘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제 결국은 기업을 보자였는데 이제 기업을 봐야 하는 이유 지금 시장에서 이제 그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 근데 뭐 그 말씀은 뭐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매크로 장세가 워낙 장기적으로 지속이 됐고 또 네. 금리 상승에 의해서 이미 지수가 고점 대비 뭐 거의 30~40% 빠진 상황인데 여기서 뭐 이제 와가지고 뭐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제 그 다음번 사이클에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뭐 우리가 미리 스터디하는 뭐 그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오늘 그 시발점에서 말씀 주신 것 같고 다음 주에 나오셔서 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섹터와 종목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유한타증권의 이동원 본부장님이셨고요.